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온라인 강의를 강의하게 될 남수영입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영화가 기록한 어떤 모빌리티로 총 5개의 강의를 구성을 했는데요. 그 첫 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포스트 미디어와 포스트 시네마를 좀 연결해서 조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포스트 미디어, 탈미디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우리가 미디어 없이 살겠다라고 하는, 사실 미디어를 벗어나겠다라는 탈매체 를 주장하는 어떤 이론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미디어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이해가 깔려 있습니다. 미디어는 개인의 사적 공간을 침투하는 확장된 공간을 다 지배하고 있고, 또 미디어는 보이지 않는 감시 네트워크이며, 또 미디어는 주어진 시공간 안에서 최대의 성과를 채찍질하는 현대인의 삶을 가속화하는 현상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 포스트 미디어 담론의 배경에는 우리가 미디어에 둘러싸인 환경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포스트 미디어 담론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포스트 시네마라는 이야기를 같이 하고는 있는데요. 시네마 역시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디어 매체 예술이고, 당연히 이제 포스트 미디어 이 논의 안에서 이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썼는데요. 제목과 더불어서 질문을 썼는데요. 미디어를 벗어난 삶, 우리가 아까 포스트 미디어라고 했을 때 탈 매체, 그래서 미디어를 벗어난 삶을 상상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디어를 마샬 맥루하는 신체 확장이라고 규정을 했는데요. 본다거나 만진다거나 느낀다거나 여러 가지 감각들이 있죠. 신체가 하는 행동들이 있는데, 행동들, 행위들, 그리고 역할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매체로 활용해서 더 널리 확장시키고 퍼뜨린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신체의 직접적인 어떤 기능들과 연결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눈, 귀, 코, 손 등등 썼지만 미디어, 그러니까 매체의 사실 범주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방송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밑에 지금 그림들 살짝 넣었지만 안경, 사진, 영화 당연히 들어가고요. 방송 매체, 그다음에 오늘날 전화기, 스마트폰, 컴퓨터와 연결되는 스마트폰, 그다음에 인터넷, 웹페이지 이런 등등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매체들과, 또 아니면 조금 전통적으로 생각했던 우리 인간들이 항상 도구적 인간으로서 구조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신체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도구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체라고 했을 때는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매체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야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인식과 연결되는 매체라면, 일반적으로 엔터테인먼트와 정보 전달을 위한 매체들을 우리가 이제 미디어 통칭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세기를 대표하는 미디어가 또 영화, 그리고 신문, 뉴스 등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21세기는 우리가 또 뉴미디어의 시대라고 하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포스트 미디어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20세기 후반부터 더욱 강화되기 시작해서 21세기까지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이렇게 이제 매체가 점점 다양화되고 다변화되고 매체의 지배가 촘촘해졌다는 거죠. 우리 일상생활이 촘촘해졌다는 점에서 아마 그 배경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1세기를 뉴미디어 시대, 그래서 포스트 미디어 시대라고 하기도 하는 오늘날 현 동시대를 얘기하는 건데요. 이때 뉴미디어는 사실 20세기에 이제 사진, 영화 포함되고 신문, 뉴스 같은 것들이 주로 의미를 했던 그 미디어보다는 조금 더 이제 새로운 기술이 들어가고, 특히 통신 기술이 반영되어서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아날로그적인 매체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통신을 통한 네트워킹이 가능한 어떤 매체들을 뉴미디어라고 우리가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의 발전과 더불어서 결과적으로는 매체가 장소에 얽매여 있던 장소 특정적인 어떤 매체로부터 벗어나서 공간 특정적인 것 넘어서는, 그러니까 이제 탈공간적인 어떤 특징들을 보인다.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와 관계없이 항상 매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포스트 미디어의 맥락에서 포스트 시네마를 한번 얘기해 보면요. 시네마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는 탈 영화인데,
저기 옆에 딱 썼지만 탈영화관이라고 해서 사실은 영화를 우리가 소비하던 특별한 공간을 벗어나는 것이 이제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됩니다. 포스트 시네마. 포스트 미디어의 맥락에서 포스트 시네마 담론을 교차해서 한번 이제 고민해 보는 것은 이 매체 연구를 예술 담론의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영화적 경험의 변천사를 주체와 세계가 관계 짓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해하는 시도로서 의미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5가지 오늘 강의들, 이어지는 강의들을 조금 연결해서 몇 가지 측면들을 지적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썼지만 포스트 시네마는 공간적으로 규정되는 영화의 규범 너머를 지시한다. 그래서 우리가 탈영화관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강의가 이제 포스트 시네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영화 이전의 문화예술사, 그러니까 영화가 나오기 탄생하기 전에 19세기 이전의 문화예술사, 특히 조형예술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이제 공간의 개념으로 되돌아보고 이전 미디어가 지배해온 감각들이 어떻게 시각을 공간화시켰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탈영화가 결국은 탈영화관 공간 특정적인 어떤 매체로서의 영화를 벗어나는 것을 봤었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매체를 소비하는 어떤 그 측면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보다 조금 더 심오하게 사실 철학적인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시각적으로 경험하느냐, 아니면 좀 다르게 4차원적, 3차원적, 4차원적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뉴미디어 시대에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간성의 개념을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 화두를 통해서 좀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의 경험을 다루는 시간 예술로서 영화의 위치를 자리매김하고 궁극적으로는 이를 포스트 미디어의 탈공간적 특징을 살펴보는 계기로 삼으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이제 시간 예술이라고 제목을 하나 붙여서 여기 왼쪽에 나오는 그림은 사실 그 조각이고요. 조각상 라오콘이라고 하는 유명한 조각상이죠. 근데 이때 레싱이 말한 것은 이 미술이 조각을 종편 놓고 얘기했지만 조형예술이죠. 미술이 찰나적이고 제한된 모습의 형상일 뿐이지만 문학은 사실 시간성을 가지고 독자에게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다. 여기서 이제 서사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제 영화라고 하는 사실은 조형성, 다시 말하면 형태를 가진 시각성을 부여받은 세계 속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포착해낸 매체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시간 안에 펼쳐놓는 영화 매체의 특성을 생각해 보면 이 라오콘의 어떤 이분법, 라오콘을 가지고 레싱이 얘기했던 이 이분법이라고 하는 것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이분법을 무화시킬 수 있는 좀 새로운 관점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시간 속에 물론 이제 정신적으로 진행되는 서사, 요게 이제 문학의 역할이었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문학의 역할, 이런 문학적인 기존에는 문학만이 할 수 있었던 어떤 서사의 흐름, 다시 말하면 연속성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야기 형태로, 판타지 형태로 동시에 그것을 흐름과 지속의 경험으로 사실은 이제 감각적인 경험으로 또 접근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을 사실은 그냥 상상한다기보다 뭐 문학에서 우리가 어떤 시간적 흐름은 논리적인 인과관계에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은 사실 경험적인 흐름과는 다른 거죠. 실제로는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논리적인 흐름이거든요. 이것과 차별화되는 경험적인 흐름, 경험적인 연속성을 영화가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진정한 시간 예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매체를 통해서, 그러니까 영화라는 이 매체를 통해서 확장되는 시간의 경험을 우리가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화가 그럼 제공하는 시각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이제 영화적 이미지의 특징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첫 번째로 원근법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이 원근법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존 우리가 회화, 조형예술 중에서 회화에서 사용되던 기법이죠. 언제 거의 이제 발명 혹은 발견, 왜냐면 장치니까 발명됐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이제 르네상스 시대이고요. 르네상스 시대 이제 알베르티가
회화론에서 이게 지금 바티스타 알베르티라고 하는 사람이 회화론, 드로잉이라고 하는 글에서 원근법적인 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 그림은 우리가 세상을 향해 열린 창과 같이, 예, 그러면 지금 이 네모의 프레임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 이 프레임은 세상을 향해 열린 창이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여주는 건 객관적 시선. 그래서 객관적 시선을 담아낸다. 다시 말하면 풍경에 대한 객관적인 그 재현, 가장 누가 봐도 비슷한, 왜냐면 누구 눈에만 가깝고 누구한테 다르고 이런 주관적인 게 아니라, 예, 객관적인 시선을 담아내기 위한 어떤 테크닉으로서 이 원근법을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당연히 뭐 가까운 건 큰 거고 크게 그리는 거고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이거 자체가 도입되기까지, 아까 말한 르네상스 회화에 도입되기까지는 엄청난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사람마다 인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크게 보이고 나한테 중요한 건 크게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저 200m 앞에 있어도 이만하게 보이고, 뭐 이런 거죠. 그런 주관적인 어떤 느낌들이 실제 우리의 경험들을 많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가장 객관적인 어떤 이미지들을 만들어내기 위한 시도로서 이런 법칙들이 생겨난 것은 아주 의미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바쟁이 영화에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여주는 이상적 세계가 영화에서 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그 완전 영화의 비전과 일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근법에서 제시하는 창과 같은 이 사각의 프레임은 외부로 확장하는 동시에 시야를 또 제한하기도 한다. 우리가 보는 것을 경험한 대로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좌표 찍듯이 정확하게 비율을 맞춰서 이쯤 정확한 어떤 거리를 계산한다거나 이런 방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되게 조망적으로 어떤 상황을 볼 때인 거죠. 그래서 이 공간화된 시각의 대표적인 특징이다. 이게 바로 원근법의 원리인데 여기에서 영화가 연결된 부분들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근법에 기반한 어떤 카메라가 제공하는 객관적인 이미지, 영화 이미지 말씀드릴 때 이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영화의 그 규범이고 아마 지금 대부분의 우리 시각 매체, 영화와 유사한 시각 매체들의 특징이죠. 지금 화면, 컴퓨터 화면 모든 것들이 아마 이런 사각의 프레임이 되었을 텐데 이렇게 된 게 이제 우리가 영화의 탄생이라고 하는 1890몇 년, 95년? 예, 이죠. 루미에르가 시네마토그라프를 소개했었을 때를 이제 영화의 시작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 영화로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한 이제 바쟁이 완전 영화 가능하다. 이건 정말 마치 세계를 열린 창처럼 객관적인 시선을 담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 영화라는 게 뭐냐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완전 영화는 바쟁 말처럼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옮긴 것이다, 재현한 것이다, 영화 속에서. 지금 첫 번째 그림이 1900년 파리 박람회에 선보였던 시네오라마라고 하는 기구형 영상 장치였고요. 두 번째 파노라마, 이건 1871년 것이라고 하고요. 지금 메디슨 애비뉴에 있었던 파노라마 건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디오라마고, 이건 다게레 디오라마라고 하는데 이건 그보다 조금 더 아마 이른 시기에 만들었을 것일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그 바쟁이 영화는 완전 영화 가능하고, 근데 사실 지금 완전 영화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영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 완성될 거야. 우리는 완전 영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어라고 바쟁이 얘기했는데 이런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여러 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도 완전 영화의 어떤 사례가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첫 번째 거는 뭐 기구 안에서 밑에서 이렇게 영상을 쏴서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인데 여기를 보면서, 그래서 이거는 이 기구가 오르락내리락 하면 여기 나오는 영상들이 그 당시에 파리에 뭐 유명한 공원 같은 부분들 다 이렇게 영상을 담아서 쏘았다고 해요. 그러면 정말 이게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면 이게 리얼했다는 거죠. 우리가 직접 그걸 내려다보는 것처럼. 그리고 파노라마는 다 아시다시피 360도 비전 당연히 끊어지지 않는 비전인 거죠. 우리가 사실 지금만 보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비전은 거의 180도를 뭐 이런 얘기하지만 이거는 이제 있는 그대로 현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현실 속에서는 제한이 없단 말이죠. 언제든지 360도 돌아가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한 디오라마 같은 경우도 입체니까 이거는 연극에서 그 당시 많이 사용됐던 그 장치였는데 뒤에 배경하고 그 안에 마치 팝업북처럼 여러 가지 장치를 만들어서 배가 지나가면 뭐 위에 이제 막 효과가 나오고 뭐 이래서 정말 리얼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에서 거의 이제 그 내용들이 막 나오면
뭐 너무 진짜 같아서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다. 맨날 얘기 나오는 그 영화가 뭐 시오타 역으로 들어오는 영화 봤을 때 사람들이 도망갔다. 이런 것처럼 정말 리얼했다는 거죠. 사실 바쟁이 말했던 완전 영화는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경험, 공간적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옮겨놓는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아니었고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어떤 트릭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있는 공간을 다른 공간처럼 느끼게 한다거나 이런 트릭들로 여겨졌던 게 많았고 오히려 이제 영화는 사실 그대로 그냥 아까 말한 세계를 향한 창,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하는 거 가장 큰 특징은 여기서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 기록된 거죠. 이미지가 자동 기록된 거. 누군가가 개입하지 않은 이미지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루미에르가 사실 만들어낸 이 시네마토그래프가 다른 모든 완전 영화 아까 그런 시도들은 다 이제 몇 번 보고 나면 볼거리로 끝나는 거죠. 박람회에서 막 하고 끝나고 사라지고 사실 현재까지 계속 발전돼서 이어져 온 것이 이 시네마토그래프에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시네마토그래프의 그 사진이 여기 아마 잘 나와 있지만 이게 카메라와 투사기, 영상이 같이 되어 있는 루미에르의 기계였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카메라 앞에 있는 세계를 그 어떤 조작도 없이 그대로 자동 기록한다라고 하는 그 특징인 거죠. 그래서 이게 영화의 기원이 되고 이 루미에르 시네마토그래프가 현실에 가장 가까운, 그러니까 물론 이제 바쟁 입장에서 현실에 가장 가까운 어떤 기기, 현실에 가장 가까운 재현을 가능하게 하는 기계로 혹은 장치로 인정받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기서 재현하려고 하는 현실은 제약 없는 어떤 공간적 느낌은 아니다. 오히려 연속으로 경험되는 세계, 이것을 대변하는 것이다. 루미에르 때의 시네마토그래프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쭉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네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편집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을 때죠. 사실 시네마토그래프도 아까 이전에 있었던 그 다른 장치들과 마찬가지로 다 쇠퇴하죠. 남은 건 시네마죠. 사실. 왜냐하면 시네마토그래프는 이미지 안에는 이미지가 보여주는 것은 역사와 동일한 것이에요. 전혀 가공되지 않은 그 자체다라는 거고 이거는 시네마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재현되는 거죠. 이야기로 재현되죠. 네, 그래서 재현 대상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원료가 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시네마 이미지는 항상 그 대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카메라 앞에 A라고 하는 배우가 있지만 우리는 A가 연기하는 캐릭터를 생각하는 거죠. 네. 시네마토그래프에서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냥 이거는 A 사진입니다. 이거는 뭐 남수영 사진입니다. 이렇게 되면 동일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집을 통해서 현실을 모방하는 이미지에서 이야기를 전달하는 상상적 이미지로 변화한 것이 시네마토그래프에서 시네마로의 이동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잠깐 썼지만 이야기의 몰입을 위해서 이제 통일된 경험을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시네마가 다시 말하면 영화관이 중요하게 된다. 그때부터 우리가 영화가 장소 특정적인 매체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이제 빨리 그냥 말씀드리면 왼쪽에 있는 이게 극장 열차 혹은 이제 그 당시에 뭐 1900년대 많이 있었던 환영 객실 이런 것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세팅에 따라 달라요. 어떤 거는 배 타는 거, 어떤 거는 열차 타는 거, 열차 타는 거 이런 세팅인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화면 있고 나머지는 기차처럼 되어 있어요. 옆에 창문이 또 이렇게 뭐 이미지가 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기차가 덜컹덜컹 움직이면서 이 화면도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 테마파크 같은 데서 해성특급 같은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뭐냐면 다 현실에 가까운 재현인데 공간적인 재현이겠죠. 스토리 없어요. 여기는 여기 있으면 뭐가 떨어지면 깜짝 놀라고 뭐 나오면 이게 재밌는 거죠. 근데 이거 자체는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1900년대에 다 이제 사라져요. 뭐만 남느냐? 영화가 남아요. 영화 여기서 시네마 팰리스 여기 파티 팰리스라고 하는데 파티 영화관에서 만들었던 궁전처럼 이제 엄청나게 멋지게 다 꾸며서 여기서 만든 거 뭐냐면 딱 요거만 보면 돼요. 이제 나머지는 불 다 꺼버리고 없어요. 여기만 몰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지는 더 이상 현실에 가까운 것을 우리가 동일시하는 데서 찾아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떨어지는 어떤 이야기, 이제 독립된 이야기를 우리가 상상적인 공간으로서 펼치게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공간, 말한 그 시네마라고 하는 영화관이 중요해지는 거고 여기서 공간 특정적 예술로서 영화가 확립됐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시네마고, 이제 포스트 시네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간 벗어나서 VR, 뭐 TV 브라운관도 마찬가지고, 여기 뭐 AR, 컴퓨터, 사실 이거는 뭐 3D 영화, 그죠? 아이맥스. 이런 방식들로, 아이맥스는 이제 기존 거랑 좀 비슷하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다양해지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영화관을 벗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포스트 시네마 현상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일단 왜 미디어 중에서 영화가 특히 공간으로 사실 영화라고 하는 매체를 예술을 불렀던 거거든요. 시네마라고 하는 자체가 사실 공간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공간으로 예술을 부르게 되었느냐, 공간 특정적인 예술이 되었느냐, 그리고 오늘날 그것이 어떻게 벗어나게 되는지를 여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